안녕하세요. 헥타보험 뉴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와 손자, 손녀를 묶어서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녀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직계 비속이 나의 상속의 1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도 있고 손녀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 그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둘 다 1순위이지만 상속은 무조건 가까운 순서, 즉 직계순으로 결정됩니다. 같이 1순위이지만 둘 다 있을 때는 누가 받을까요? 그때는 자녀가 받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는 내 모든 상속이 1순위가 누가 될까요? 바로 손자나 손녀가 됩니다. 이 둘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바로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 손자, 손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동시에 상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1순위이지만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받고 손자나 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은 자녀가 없을 때입니다.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손해보험은 물건이나 재산을 다루는 과목으로 1번에서 17번까지 출제됩니다. 교재 1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화재보험, 해상보험, 특종, 장기손해, 연금, 퇴직연금,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문항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재 3문제, 해상보험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특종 2문제, 장기손해 4문제, 연금 2문제, 퇴직연금 1문제, 자동차 5문제 합계 17문제입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자동차 문제가 10개나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동차는 반드시 5문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5문제 이상은 절대 출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재산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은 교재 3편으로 34번에서 50번까지 출제됩니다. 상해, 질병, 간병만을 다루며 문항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보험 개요 5문제, 상해 8문제, 질병 3문제, 간병 1문제로 합계 17문제입니다. 참고로 개요 부분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8번에서 33번은 어떤 과목일까요? 바로 공통영역입니다. 공통영역은 특정 분야가 아닌 보험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점수 계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은 손해보험과 재산보험 두 가지입니다. 손해보험 자격증을 합격하려면 1번에서 33번 사이 총 33문제에서 20개 이상 맞으셔야 합니다. 한 문제당 3점씩이므로 20개를 맞으면 60점이 되어 합격입니다. 즉 13개는 틀려도 됩니다. 재산보험 자격증을 합격하려면 18번에서 50번 사이 총 33문제에서 20개 이상 맞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문제당 3점씩이며 50번 문제는 4점짜리가 하나 있지만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3점으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통 영역인 18번에서 33번은 손해보험과 재산보험 두 자격증 점수에 모두 반영됩니다. 시험은 한 번 보지만 공통 영역 점수는 2번 활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통 영역이 3과목 중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통 영역 16문제를 모두 맞췄다면 48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해보험과 재산보험 각각에서 4문제만 더 맞히면 60점이 되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통 영역에서 많이 틀리면 두 자격증 모두 점수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통 영역에 집중하시는 것이 합격의 핵심 전략입니다. 다만 공통 영역은 단순 암기보다는 문장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공부를 위한 환경과 준비는 모두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것은 시험의 진리입니다. 18일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주신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합격 증서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상속 1순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상속은 1순위에서 마무리됩니다. 자녀가 있든 손자 손녀가 있든 둘 중 누구라도 있으면 상속은 1순위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1순위가 없을 때 2순위는 누가 될까요?
형제자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직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순이는 바로 직계 존속입니다. 존속은 윗대를 뜻합니다. 아까 아래로 내려가는 개념인 비속을 배웠다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비계존속입니다. 아까 아랫대로는 내 자녀, 그 다음 손자, 손녀까지 내려갔죠? 위로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직계 존속은 누구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계시고 조부모님도 계신 경우에는 누가 받을까요? 부모님이 먼저 받게 됩니다. 조부모님은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받으시게 되는데 이건 역시 가까운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둘 다 이순이이기 때문에 이를 직계 존속이라고 부릅니다. 이순이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삼순이는 형제자매입니다. 아래를 봐도 없고 위를 봐도 없을 때 나와 같은 학렬인 형제자매가 받게 됩니다. 형제자매도 없다면? 상속은 마지막 사순이까지 있습니다. 사순이는 나와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 즉 혼인관계가 아닌 혈족 관계의 사촌까지가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빠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무조건 상속을 받는 대상이지만 순위 안에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배우자를 몇 순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상속의 1순위는 배우자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상속인 1순위는 명백히 직계 비속입니다. 배우자는 무조건 받지만 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위치는 현재 상속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순위인 직계 비속이 있을 때는 배우자도 1순위와 동순의 지위를 갖습니다. 2순위인 직계 존속만 있을 때는 배우자도 2순위와 동순의 지위를 갖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1순위라는 말과 1순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1순위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배우자는 1순위가 있어야만 1순위와 같은 지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를 1순위라고 잘못 기억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배우자가 1순위야 라고 생각하면 직계 비속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1순위가 있다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면 상속이 1순위에서 끝나버려 2순위로 내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표현이 가져오는 큰 오류입니다. 정리하면 비속이 1순위이고 배우자는 현재 상속 순위에 따라 동순의 지위를 갖는 것 뿐입니다. 만약 1순위, 2순위 모두 없다면 상속은 3순위로 내려가고 이때부터는 배우자에게 단독 상속 의사결정권이 생깁니다. 배우자가 형제자매와 함께 나누지 않고 혼자 상속받겠다고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방송에서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4년 된 며느리가 2억 8천만 원을 가져갔다는 시어머니의 사연이었는데요. 이 방송에서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손녀의 존재입니다. 만약 손녀가 없었다면 1순위인 직계 비속이 없는 것이므로 상속은 2순위인 직계 존속, 즉 시어머니에게도 일부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사연을 보냈다면 손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녀가 있었다면 이렇게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상속 1순위인 손녀와 배우자인 며느리가 함께 나눠 가지게 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받지 못하신 것이라고요. 또한 아이가 어리다 보니 아이의 몫을 친권자인 엄마가 관리하게 되어 2억 8천이 모두 며느리에게 간 것처럼 보였을 뿐 그 안에는 아이의 몫과 엄마의 몫이 법적으로 나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을 얼마씩 받게 될까요?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가 1명이라면 1대1대 1.5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배우자가 전체의 50%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 1명의 몫에 비해 50%를 더 받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받을 대상자들의 몫을 모두 더합니다. 자녀 1명과 배우자가 있다면 1 더하기 1.5, 즉 2.5가 됩니다. 전체 상속액에서 자녀의 몫은 2.5분의 1, 배우자의 몫은 2.5분의 1.5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액이 1억이라면 자녀는 4천만 원, 배우자는 6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제 배우자와 보험에 관련된 중요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계약자이고 남편이 피보험자인 보험을 들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제가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법적 상속인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 후 남편이 재혼을 했고 제가 그 보험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제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보험료를 냈다는 것을 증빙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이지 보험금을 받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순간 배우자가 아닌 남이 되고 남에게는 상속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특히 납입이 끝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보험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하거나 관계가 변경될 때는 반드시 보험의 수익자를 확인하고 변경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계약자입니다. 계약자는 돈을 받을 수는 없지만 돈을 받을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계약자라면 수익자를 나 자신으로 지정해두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질문 던지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두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번화가에 있는 건물이고 하나는 한적한 외곽에 있는 건물이에요. 보험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 두 건물의 가치는 어떨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보험가액과 보험가입 금액이라는 용어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핵심 1. 보험가액 마이너스 건물의 진짜 가치입니다. 첫 번째, 보험가액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이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냐를 돈으로 평가한 금액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법률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 됩니다. 이 건물은 최대 10억짜리 가치가 있다라고 정하는 기준이죠. 핵심 2. 보험 가입 금액. 내가 가입한 금액. 두 번째는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이건 계약을 체결할 때 사고 나면 보험사로부터 이만큼 받기로 하자고 약속하고 가입한 금액이에요. 보험사가 계약상 보상해주는 보상의 한도액이 됩니다. 핵심 3. 왜 일부 보험이 위험할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인 일부 보험이 나옵니다. 보험가액 즉 실제 가치보다 보험가입 금액 즉 가입한 돈이 적은 상태를 말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제천 화재 사고 같은 큰일이 났을 때 건물 가치는 100억 즉 보험가액인데 보험료를 아끼려고 50억 즉 보험가입 금액만 가입했다고 칩시다. 그럼 사고 시 보험사는 100%를 다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가입한 비율만큼만 보상해주는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결국 보험료 조금 아끼려다 정작 큰 사고가 났을 때 충분한 보상을 못 받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결론, 보험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보험을 가입할까 말까 고민될 때 혹은 고객이 망설일 때는 기억하세요.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보는 게 낫다는 말처럼 정확한 가치를 평가해서 제대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용어 시험에 꼭 나오니 잊지 마세요. 한 줄 요약입니다. 보험가액은 건물의 실제 몸값 평가액입니다. 보험가입 금액은 내가 보험사랑 약속한 돈, 가입액입니다. 일부 보험은 몸값보다 적게 가입한 것, 사고 나면 손해는 비례보상입니다. 여러분, 한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법적인 관계 하나로 완전히 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보험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수익자 지정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두거나 배우자로 설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가입할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겠죠. 시간이 흘러 이혼이라는 인생의 큰 변화가 찾아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수익자를 배우자라는 관계로만 지정해 두었다면 사고 당시에 법적 배우자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이혼 후 재혼하셨다면 새로운 배우자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예전에 가입할 때 전 배우자의 이름을 직접 수익자로 기재해 두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을 했더라도 보험금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전 배우자에게 내 보험금이 전달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수익자를 따로 정하지 않아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자녀나 부모님 같은 다음 순위의 가족에게 수익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법적 관계가 달라지면 보험금을 받는 사람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 이혼, 재혼처럼 가족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보험의 수익자란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혹시 법정 상속인으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수익자 변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앱에서 간단하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확인 하나가 나중에 큰 분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보험 퀴즈입니다. 내 보험금 1억 원은 가족들 사이에 어떻게 나올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요. 상황별로 내 보험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미혼인 자녀가 사망했고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미 이혼하고 각자 재혼한 상태입니다. 보험금 1억 원은 누가 받게 될까요? 정답은 친어머니 5천만 원, 친아버지 5천만 원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재혼하셨더라도 친부모로서의 상속순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친부모는 언제나 2순위 직계존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1순위인 직계비속이 없는 이 경우 두 분이 동등하게 절반씩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인 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을 두고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부모님도 살아계신 상황입니다. 보험금 1억 원은 어떻게 나뉠까요? 정답은 배우자 6천만 원, 자녀 4천만 원이며 부모님은 받지 못합니다.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인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부모님은 2순위이기 때문에 1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자녀보다 50%를 더 받게 되어 있어서 비율로 보면 배우자 1.5 대 자녀 1.0이 됩니다. 1억 원을 2.5로 나누면 자녀는 4천만 원, 배우자는 6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7살 자녀 한 명이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했습니다. 새 배우자와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분이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보험금 1억 원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정답은 현재 배우자 6천만 원, 친자녀 4천만 원입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법적으로 남남이기 때문에 상속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친자녀는 부모의 이혼과 관계없이 언제나 1순위 상속인입니다. 결국 현재 배우자와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함께 보험금을 나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니 어떠신가요? 우리 가족은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법적으로 들어가면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으려면 수익자를 미리 특정 인물로 지정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핵심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드립니다. 배우자의 상속 비율은 자녀보다 1.5배입니다. 이 비율은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이니 오늘 사례와 함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내 보험 증권을 꺼내 수익자란을 확인해보세요. 작은 확인 하나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지금 바로 내 보험 증권을 꺼내 수익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내 보험금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 바로 챙겨두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